안녕하세요. 갤러리스트이자 미술평론가이자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1992년도에 처음 화랑을 개업하여 미술시장의 필드에서 여기에서만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선접한 거 참 많습니다. 문화니 예술이니 온갖 상황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막 섞어가지고 맛있게 버무려진 비빔밥처럼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를 뇌업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걸맞는 감성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로 하는 감성 마케팅이 되겠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이나 음악이나 다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미술 쪽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미술을 좀 빗대서 감성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감성지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EQ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sensibility라고 하죠. EQ의 E는 emotion입니다. emotion은 감정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emotion을 감성으로 이해하면서 EQ를 감성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정과 감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요. 감정은 형상이나 일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성은요. 오성과 함께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적이고 계획적이고 인위적일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은 직접 느끼는 것이지만 감성은 대상을 통해 상대의 느낌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감성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어릴 때 거시기에서 거시기하고 정말 배고프면 무릎 쏘이가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힘들었어. 지금 나 도와줘. 이런 것들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보편성에 의해서 평균성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더 힘들게 살면은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감성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더 붙이죠. 암투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서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야죠. 그러면서 미술가라면 작품사라는 이야기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간혹 텔레비전 경연대회 있죠. 가수 경연이든 아니면 무슨 경연이든 거기 보면 그래요.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살았어. 그럼 글썽글썽거리면서 이 노래를 이 이야기를 돌아가신 분께 어느 분께 바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이 바로 감정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감성에 대한 역할입니다. 광고 이런 거 있었죠. 감성팔이. 이건 감성팔이는 아닙니다. 감성에 대한 이야기. 여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죠.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여자 배우를 껴안고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감정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보일러는 빗대어진 감성이고 사랑은 직접적인 감정입니다. 감성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가 애잔하거나 힘들게 살았다거나 하는 대상에 대한 대상이 되어서 느껴지는 감정을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희노애락은 감정이고 희노애락은 없지만 뭔가 스산하고 묘한 분위기가 있으면 감성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현대사회는 감성사회입니다. 코로나와 언택트가 가져다준 새로운 문화 현상이기도 하죠. 여기에서부터 지금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성 코드와 감정 코드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영화 두 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미술도 곁들여집니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1972년도에 제작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 영화 하나고요. 1991년도에 제작된 뽕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둘 다 프랑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두 영화 다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두 작품 다 미술품이 중요한 출연진으로 등장을 합니다. 감정과 감성이 교묘한 줄타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를 봅니다.
영화의 끝부분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해지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서로를 경멸하게 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영화는 끝만미에 보여줍니다.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신체와 육체에 대한 동물적 탐닉으로 정사를 주고받던 젊은 여자와 중년의 남성에 대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우연히 만납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었는지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젊은 여자에게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여자가 바짝 놀라면서 뭔 소리냐? 우리 서로 모른 채 하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남자는 이 여자를 쫓아서 여자의 집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여자는 총으로 이 남자를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약간의 감정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는 사람이야. 쫓아와서 강간하려고 했다고 말할 거야. 이름도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의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유럽 사회의 사회적 불안과 자본주의에 대한 경영적 연애, 편집증, 분열증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 크레딧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은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면 이해하기 싫은 이미지들입니다. 푸주권의 고깃덩어리처럼 사람을 그려냅니다. 1972년도에 제작되었지만 음란 영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1996년도에 개봉을 합니다. 감독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황제로 잘 알려져 있죠.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인데 여기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포이한 중년 남성이 나옵니다. 중년 남성은 50년대의 유능하고 인기의 키워드였던 말론 브란도가 주연을 맡습니다. 지금 잘 모르죠? 옛날 최고의 멋쟁이 배우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됩니다. 도입부에는요, 흰 셔츠만 입은 반나의 남자가 오렌지색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털복숭이 풍채 좋은 남자의 얼굴은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는 이 베이컨의 그림을 지나 도시를 비춰줍니다. 서서히 남자와 여자가 나타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거나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빈 아파트에서 두 남자와 여자는 격렬한 정서를 나눕니다. 남자가 겁탈을 하지만 암묵적인 허락 안에서 정사를 벌입니다. 동물처럼 말입니다. 서로의 탐닉을 마친 두 남녀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헤어집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 베르톨루치 감독은 주연을 맡은 말론 브란도와 함께 베이컨의 작품 전시장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느낌을 영화를 통해서 재창조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었대요. 영화 자체가 한 장면의 베이컨의 작품처럼 보여집니다. 보기에는 영화 자체가 포르노스럽지만은 너무나 사회적이기도 하죠. 감독은 정말로 베이컨의 작품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감정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감성의 교감 없이 감정의 엮여 살을 섞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특별한 무엇인가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감독은요, 예전에 마르크스를 숭배했었대요.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다고 하고 70년대의 유럽 사회를 바라봅니다. 68혁명의 실패와 좌절의 시기였고 사회적 혁명보다는 개인으로서 계급과 성에 대한 집착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곧 이어나오게 되는 베트남전쟁, 여기에 내몰리는 젊은 청춘들의 불확실한 미래,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영화에 잘 녹아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회의식은 곧바로 베이컨의 작품에 접어들죠. 감독이 베이컨의 작품에서 베이컨과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그 이야기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인간성을 황폐화시키는 자본주의 범람과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의 모습이 아닌 정육점 고깃덩어리로 비견되는 베이컨의 이미지가 베르톨루치 감독의 망막에 적절하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아내의 자살로 인해서 어떤 황폐화된 도시를 방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관을 하고 있었죠. 아내가 투숙객의 어느 남성에게 자신하고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같은 음식을 주면서 아내는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허망함에 대한 자본주의 속성이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인공의 분열증과 직결됩니다. 또 여자는요, 부유한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죠. 어려움 없이 돈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속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정해가는 신세대의 편집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화가 되든 아니든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가 특별하고자 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보통과 다르게 구분된다는 걸 말하죠. 흔히 볼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이고,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닌 이미지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모양인데 사람처럼 생겨먹은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영국계 아일랜드 화가의 작품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화가는 예전 16세기 이 철학자 프란스 베이컨과 친척관계입니다. 당시 이 프란스 베이컨의 배다른 형이었던 니콜러스 베이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베이컨의 그림을 보면요, 보고는 쉽지만 걸고 싶지 않은 괴기스러운 그림,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가 그린 삼면화가 2013년 경매에서 무려 1,5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감독은 베이컨의 그림을 통해서 감정의 교차선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감독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짜증과 기분 나쁨이 섞여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의 선에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냥 대면대면하게 화면 속에서의 스토리와 관람객으로서 나의 간극이 형성됩니다.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정적 접근만 허용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구조의 불만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 영화였죠. 이번에는요, 좀 감성적인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쩌면은 우리가 평상시 꿈꾸던 지고지순한 사랑이나 삶의 가치 뭐 이런 것, 아니면은 격렬한 연애, 후회 없는 연애, 상상 속에서의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조연을 맡은 복네프의 연인들입니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좀 히트쳤었죠.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6개월 후면은 내 시력이 잃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6개월 후가 되면은 근육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포자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타락할까요? 파탄나나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여기 즈음에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스피노자의 사과나무가 삶의 미련인지 미래에 대한 희망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말은 옛날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누가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건지 고민해 보세요. 영화는 그림 그리기를 사랑했던 어느 여성 화가가 눈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놓아버리죠.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거나 삶의 자포자기의 현실에서 직면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자고 오늘 생명만 유지하면 끝입니다. 이 둘의 신분의 격차, 사회적 조건을 무시한 어마무시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화가지망생 여자와 내일이 없는 거리의 노숙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남자는 여자에 집착하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없어지게 될 여자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만나 암묵적 관계가 연결됩니다. 남자는 집착이 생기고 여자는 미련을 버린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시력을 잃어갈 즈음 시대에 젖은 늙은 남자의 도움으로 미술관에 들어갑니다. 렘브란트를 만나게 되죠, 여자가. 렘브란트는 많이 알다시피 네덜란드가 사랑한 화가입니다.
밝음과 어둠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에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이도가 되죠. 되게 중요한 분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인기 드라마로 끝났던 도깨비라는 영화에도 렘브란트의 작품이 나옵니다. 거기 장면을 보면요, 손에 들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 작품은요, 가로 4m, 세로 3m가 넘는 대작입니다. 작품 제목 야경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유명했던 렘브란트가 이 그림으로 인해서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다 깎아먹어버립니다. 그림이 인물 그림이 아니라 엉성하게 그지없다는 혹평을 듣게 되죠. 50세 때는 파산하여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바라보는 작품 렘브란트가 54세 때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시기부터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때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렘브란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가 슬슬히 죽어갑니다. 여기에서 감독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주인공이 나이 든 사람의 목마를 탑니다. 그림을 봅니다. 나약해져 보이는 중년과 왠지 모를 교감이 생겨납니다. 여주인공이 촛불을 들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렘브란트 그림을 서서히 만집니다. 그렇게 살다간 렘브란트의 인생과 여주인공의 삶을 이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일렁이는 촛불과 손끝에 전해진 촉감, 감상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사랑과 현실에서 방황하는 갈등의 극명한 대비가 일어납니다. 이 그림에서요. 실제 이 렘브란트 작품들은 그가 죽은 한참 후에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학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같죠. 되죠? 그것 같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나중에 시력을 회복합니다. 영화나 현실이나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주인공의 손끝에서 만져지는 렘브란트의 그림 촉감, 목마를 태우고 있는 노년의 힘겨움, 몰래 들어온 미술관, 이러한 것들은 노년의 한스와 남자 알렉스, 여자 미셀, 이 여자 주인공의 전 남친 줄리앙, 이런 것들과요, 공사 중인 옥네포의 다리, 노숙의 삶, 이런 것들이 다 교차되고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감성의 모든 코드가 여기에 한 장면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참 되게 감성적이긴 합니다. 가치라는 말은 값어치라는 말과 같이 쓰이긴 하지만 값어치라는 가격의 상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쓰임새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너 가치 없어 그러면 쓸데가 없다는 말이 되죠.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값이 떨어졌다는 것보다 쓰임새와 쓸모가 적어졌다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로 감성으로 마케팅을 하자고요? 말이야 쉽죠. 진짜 말은 좀 쉽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전시장에 가서 미술품을 본다고 없던 감성이 팍팍 생겨나는 건 아니죠. 솟구치 나요? 그것도 아니죠. 미술요? 미술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가 있어가지고 예쁘고 보기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비극이나 공포영화, 짜증나는 영화, 슬픈 영화 많죠. 그것도 미잖아요. 영화, 미술, 예술. 그래서 미자와 예자를 한 통속으로 봤을 때 짜증나고 실증나고 화나고 보기 싫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의아하긴 하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슬퍼 이것도 미의 영역에 들어가고 짜증나 이것도 미의 영역에 들어가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보통으로 쓰고 있는 미술이라는 단어는요 1884년 한성순보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서화, 조각공예라고 불렸었죠.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1903년 농상공부령 박람회 미술품이라는 항목이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년 좀 넘은 단어죠. 그전에 안 썼으니까요. 1911년 서화미술협회가 창설되면서 미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고 상용화 됐죠. 그때부터. 그 당시의 미술은 회화가 아니라 공예 미술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918년에 일본에서 서양미술관 고이동 여기서 조선서화협회가 만들어지죠. 이때는 미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죠. 그냥 서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이라는 말하고 미술이라는 말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분리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단어, 특히 미술과 예술 하나로 봤을 때 외국인 아트 하나잖아요. 아트. 그 단어에는 역사 안에서 활용되는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말로는요, 그리스는 테크네라고 그러죠. 라틴어는 아르스라고 그러고요. 영어는 아트라고 그러죠. 독일은 쿤스트, 프랑스는 아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는 수공의 의미, 그냥 숙련된 기술 활동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잘 보고 베끼고 무엇을 잘 표현하고 무엇을 잘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정신활동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생각이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죠. 그러니까 감성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상이라는 것,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술품을 보고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낄 감자하고 거울 감자하고 다릅니다. 감상의 감자는 거울 감자입니다. 감성의 감자, 느낄 감자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